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침묵하라. 언어를 가지고 언어 너머의 것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기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그 자체로서. 누가 이렇게 빡치게 조금 흥분을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쏘아붙이고 비판을 했단 말이죠.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 이거 유래부터 일단 말해야 되려나? 모임에 글을 쓰셨잖아요. 어쨌든 회의감 글을 쓰셨는데 쓰게 된 그 사건이 있어요? 결정적 사건. 딱 결정적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누가 이렇게 빡치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제의 얘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제이.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 왜 제이. 언어 사용에 회의감을 느끼게 됐는가? 제이가 누구죠? 제이는 뭐 저희 대학생 때 미술 동아리 때 우연히 만난 저보다 7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의 뭐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꽤나 사상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거든요. 태용님이 좋아하는 사람 프로이트. 활용의 스승이 정신분석학자 아, 프로이트? 마치 그들의 관계 같은 느낌이 아닐까. 제이 덕분에 이제 언어 사용에 대해서 기존 생각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대학교에 들어가서, 뭐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약간 혼자 막 철학적인 생각들이나 우주 같은 걸 생각하면서 여러 망상들을 했었고, 나름의 어떤 직관들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 오만하게도 내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우연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도 뭔가 좀 생각이 깊어 보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제가 막 저의 직관들이나 아이디어들을 막 남발을 했죠. 그러던 와중에 그러니까 그런 직관 중 하나가 이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어에는 한계가 있죠? 라고 제이한테 말했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채우님이 말했다는 거죠. 네,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 직관 혹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어떻게 파생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저도 그런 생각은 있었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 제이가 조금 흥분을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쏘아붙이고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비판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뭐 대충 이런 이야기겠죠. 언어에 한계가 있는 걸 너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언어에 한계가 있는 거냐? 아니면 너가 언어를 못 써서 언어에 한계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인간한테 한계가 있는 거냐? 뭐 언어에 한계가 있는 거냐? 뭐 그런 식으로 막 쏘아붙였는데 저도 약간 일단 비판을 받으니까 뭔가 방어 기제가 탁 튀어나오면서 저도 약간 뭐 흥분이 약간 됐고 뭐라 이렇게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억울해하기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완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한테 이기기 위해서 이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뭐 뭔가 찾아보기도 했나요?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자연스레 인식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흔히들 이런 말이 많잖아요.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저도 뭐 그때 당시에 그런 문장들을 되게 좋아했고 뭐 저도 그런 걸 되게 직관적으로 깨달았다고 막 생각하면서 뭐 뿌듯해했는데 그 네. 문장에 대해서도 이 제이라는 존재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외가 있다라는 문장이 정확히 이렇게 획기적으로 작용해서 그 문장을 비판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외가 있다라는 그 문장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문장이 뭐 자기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옛날에는 그냥 이게 말장난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장난 아니야? 하지만 그럼 이제 또 생각하게 되죠. 그럼 말장난이란 건 뭘까? 말장난은 뭐지? 생각해보니까 그냥 말장난이란 거는 사람들이 말장난이라고 정의한 것이 또 말장난인 거예요. 말장난이라고 그게 퉁쳐버리고 끝내버릴 수가 없는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계속 언어에 대한 사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엄밀함을 생각하게 됐고 제가 쓴 문장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거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뭔가 확정짓는 멘트, 확정짓는 문장 같은 걸 잘 못 쓰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병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100%라는 단어도 제 머릿속에 약간 지웠고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뭐뭐하다라는 문장이라든지 뭐뭐는 뭐뭐시다 이건 확실하다 뭐 이런 말들을 약간 못 쓰게 됐죠. 물론 지금은 또 다른 국면에 와 있지만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언어로만 얘기를 하면 모순이 음.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좀 최근에 행복에 대한 토론이 있었잖아요. 행복에 대한 토론 그렇죠.
그죠. 근데 네. 여기서 사실 번졌단 말이죠. 언어에 대한 토론으로. 어떤 분이 언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인데 저도 알아요. 이거 완전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언어란 체계에서 뭐 나올 수 있는 진짜 다양한 복잡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창의성?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 제이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죠. 너가 언어를 못 쓰는 거 아님? 특히 문학 쪽으로 가게 되면 진짜 언어의 마술사들 많잖아요.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언어를 쓰는데도 맛이 다르단 말이죠. 맛이 달라. 요리사도 다 똑같은 재료 써도 맛이 달라. 이걸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문장과 어떤 길이와 배치 어조. 어떤 네. 어조를 쓰는지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그거가 뭐랄까? 그러니까 좀 재밌는 지점은 그건 것 같아요. 언어를 그렇게 쓰는 게 그렇게 활용하고 뭔가 창의적인 배치나 뭐 구성을 하는 게 사실 언어 너머의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언어를 가지고 언어 너머의 것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언어는 한계가 있죠. 언어가 한계 있는데 그 한계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 너머의 것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대화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 먹고 싶지 않아? 이런 질문을 했다 쳐보죠. 누군가가. 근데 여기에는 정확한 답변이 이거죠. 햄버거 먹고 싶어. 아니면 뭐 먹고 싶지 않아.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우리 집 앞에 곱창 맛있더라.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뭐 모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언어를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햄버거 먹고 싶지 않아라는 어떤 문장에는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지금 밥 먹을 시간이고 배고픔. 그러니까 우린 저녁을 먹을 거야. 저녁 메뉴로 햄버거가 괜찮아 보여. 가격도 좋고 거리도 괜찮고 우리 취향도 반영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숨겨진 가정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서 이제 답변하는 거죠. 아 맞아 저녁 먹어야지. 아 근데 햄버거보다 곱창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새로 생긴 곳 가면 좋을 텐데 우리 곱창 좋아하잖아. 곱창 먹자가 이 괄호 안에 있고 우리 집 앞에 곱창 맛있더라 라는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 문장 언어만 봤을 땐 햄버거 먹고 싶지 않아? 우리 집 앞에 곱창 맛있더라. 이거는 완전히 뭐 언어를 떠나서 대화의 측면에서도 완전 뭐 이상한 대화죠. 굉장히. 하지만 우리는 네. 굉장히 잘 쓰고 있다. 이것들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뭐 오늘 하게 될 얘기 중에 하나지만 모순. 누군가는 이제 이 문장 이 두 가지 문장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니까 햄버거 먹고 싶지 않아? 우리 집 앞에 곱창 맛있더라. 이건 모순이야. 왜? 햄버거 먹고 싶지 않아라는 질문에는 햄버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곱창에 대한 얘기를 해? 이건 모순이야. 근데 모순이 아니죠. 모순이 아니라 숨겨진 가정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끝을 파고들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어나 대화는 결국 심리학으로 기계된다. 뭐 욕망, 욕구. 네. 이 숨겨진 가정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 예시를 네. 영상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문장들은 뭐랄까 모순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약간 동문서답의 예시란 말이죠. 그쵸. 모순은 아니죠, 사실. 약간 오히려 모순이라고 한 아까 그 문장을 다시 들먹일 수 있는데 맞아요. 모든 것은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어라고 그렇죠. 말하는 것이 우리는 의도는 그거잖아요. 그냥 많은 것들에는 다 예외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뭔가 이렇게 확정 짓거나 100%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맥락을 전달하려는 건데 이제 제이는 그냥 오직 언어적, 논리적 엄밀함만 이제 생각을 해서 저한테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운이 좋게도라고 해야 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애송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당해버린 것이었고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 근데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걸 수도 있지만 제이처럼 그런 식으로 사고도 해봐야 돼. 이게 너무 맥락으로만 뭔가 뭉뚱그려서 넘어가 버리면 진짜에 도달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엄청난 그 가치로 진짜 엄밀하게 하나하나 싹싹싹싹 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서만 퉁치면서 계속 가면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직관도 있습니다. 물론 꽤 일상적인 일에서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학문적인 부분에서나 발생할 수도 있긴 하겠고. 아니야, 이거 일상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근데 난 이런 예시를 잘 못 드리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남자랑 결혼할지 말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저 남자는 네, 왠지 세영님이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남자는 네. 배려심이 깊다. 이런 문장이 있다 쳐보죠. 자, 배려심. 뭐 그럼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뭐 배려심이 뭘까? 배려심의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뭐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뭐 충분히 생각하는 마음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다가 뭐 전단지를 안 받았어. 그리고 여자친구의 뭐 손을 따뜻하게 뭐 네. 손난로를 쥐어줬어. 그러면 배려심이 깊은 건가? 이 사람? 배려심이라는 어떤 단어 안에도 어떤 숨겨진 오케이. 가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쵸. 언어로만 이렇게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가버리면 배려심? 다른 그쵸. 사람이 누군데? 내가 이외의 사람. 그러면
그러면 모두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해야 돼. 고려해야 배려심이 깊은 거야. 근데 이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그 뭐 당연히 배려심 깊다 할 땐 뭐 가족이나 친구한테 그런 거지 하는데, 근데 이게 뭐랄까 가끔씩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딱 이렇게 나열하고 우리가 깊게 생각을 안 하면 나는 이 사람 배려심 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라고 하면서 이제 언어에 좀 갇혀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엄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뭐야 맞아 전에 전단지 안 받았어 배려심 없는 거 아니야? 결혼 못해. 아니 뭐 이건 너무 같지만 아무튼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경제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이제 굉장히 한정적이고 전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이제 쓰는데 말이 우리가 이 모순을 다 제거해.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네. 불가하지만 최대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효율 있고 효율 있는 어떤 대화를 위해서는 모순을 잘 써야 된다라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면. 다른 재밌는 하나 예시가 떠올랐는데, 저희 NT 모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는 MBTI 놀이를 많이 한단 말이죠. 저희끼리 어떤 약속이기도 하고, 물론 저희끼리의 약속 아니고 그냥 되게 그쵸. 우린 되게 유행했기 때문에 약간 뭐 광범위한 우리 약속이죠. 광범위한 하나의 약속인데, 그래서 네. 저희가 가끔 예를 들면은 걔는 NTV라서 그래, 난 인TV라서 이래라고 하면은 가끔 종종 가다가 이제 아니 그거 MBTI가 아니라 뭐 사바사 뭐 그런 거지 하면서 뭐 MBTI는 그냥 뭐 그걸로 어떻게 사람을 다 나누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당연한 얘기 다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뭔가 약속을 깬 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냥 MBTI 놀이를 원래 늘 해왔었고 네. 그냥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은 약간 웃음 버튼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건데, 거기다 그죠. 대고 그거는 거기다 MBTI를 들먹이면 안 되지 하면서 게임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참 가로 속의 그 말을 음. 생각 안 하고 그냥 언어의 표면만 약간 생각한 거죠. 자, 뭐 가로 속의 말은 이런 게 있겠죠. 야, 우리 MBTI 게임 하고 싶은데 이거 응해줘. 이런 가로 속의 말이 있었던 건데, 그죠. 근데 사실 이런 예시는 진짜 무수히 많죠. 약간 맞습니다. 연애할 때 이런 거 엄청 많이 발생하지 않나? 연애할 때. 이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뭐가 이렇게 너 사랑한다 해놓고 어쩜 이럴 수 있어 이런 문장들도 다 뭔가 다 그쵸. 그러니까 그 명언이 떠오르는데 말할 수 음, 없는 것에는 침묵해라. 이거 맞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저는 뭐 이거를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는 실제 사물이나 뭐 현상 말고 말할 수 없는 것, 관념, 실체가 없는 것, 네네. 그냥 작용,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미움, 뭐 행복, 철학, 뭐 정신, 심리 등등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리고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의하는 바, 사용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모순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이죠. 근데 또 안 쓸 수가 없어. 안 쓸 수가 없어. 진짜 간단한 어떤 뭐 우린 친구야. 이렇게 해보죠. 친구 생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 내 생일에 뭐 기프티콘 보내줬어. 그러면 친구 생일이고 우리가 친구 사이면 기프티콘 보내야 됨. 라고 이제 이 친구라는 어떤 관념에 줄을 긋는 거죠. 친구 사이라면 기프티콘 오고 가야 한다. 만약 한쪽이 룰을 깬다면 친구가 아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친구란 관념을 정말 단적인 예시로. 근데 친구라는 관념을 넘어서 기프티콘 자체가 굳이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게 친구 아닌가? 이 사이버 머니가 오가는 이 상술, 이게 진짜 친구, 우정 이런 요소에 도움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뭔가 충돌이 생기는 게 아닌가. 되게 광범위하네. 가로 속의 말,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 너무 N처럼 얘기하나 지금? 너무 N적 제어. 그런 거 하는 시간이긴 하죠.